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2월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맹위를 떨치던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한낮의 햇살 속에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쯤이면 만물이 생동하는 자연을 느끼기 위해 산으로 들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만 3년차를 지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우리 일상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확진자 증가세에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방역을 완화하고 있지만 K방역을 자랑해온 우리나라는 아직 정점조차 예측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방역 지침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의 그늘을 벗어나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경제 회복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한숨이 덜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당의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손실보상을 약속하면서 정부가 14조 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인 1월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6.25 전쟁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출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말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충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해놓고 한 달 만에 1월 추경을 통해 부랴부랴 지원하자는 점, 그리고 그동안 여야 정치권에서 적어도 45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정부가 14조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점, 결국엔 정부 예산의 세출을 조정하는 노력 없이 대부분을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일일 확진자 3만 명 선에서 이미 무너져버린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대책과 자택감금에 불과한 재택치료로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자가격리된 재택치료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며칠 만에야 연락하여 상태만 확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애가 타는 환자들은 수백 번 연락을 시도해야 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후 7개월의 영아, 또 7살의 유아 등 어린 생명들이 재택치료 중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과연 이 정부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즈음하여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격리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투표권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린 상임위 예결산 소위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구용 치료제 구입비, 방역 의료 종사자들과 돌봄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진단 키트 지원비 등 필요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 대확산의 원인이 20대 청년들에게 있다는 김부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실업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청년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불어넣기는커녕 오히려 확실하지 않은 근거로 청년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처럼 매도한 발언에 대해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 예산 규모의 확대를 요구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이야 하는 복지 원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예결위 전체회의를 끝내고 예결 소위에서 여야가 예산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민주당의 요구로 지난 18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안건으로
예결소의 의결을 생략하고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14조 원 추경안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14조 원으로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할 수 없으니 45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도 35조 원의 손실보상안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국민의힘이 추경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나타나 정부의 14조 원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지난 19일 새벽 민주당 의원들만 모인 가운데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의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또 무소속 의원들을 배제한 채 의결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국민의힘이 반대하였으나 민주당이 밀어붙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로 16조 9천억 원으로 예산액을 조정하여 추경안이 처리되었습니다만, 예결위원으로서 민주당의 야비한 행태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률을 90%로 확대해 5천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300만 원 지원, 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에 대해 150만 원을 지원하고, 방문교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 장기요양시설 돌봄 인력에 대한 20만 원 지원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 원, 가족돌봄 휴가비 최대 5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시간당 2,000원 인상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관광, 공연 등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함으로써 앞으로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는 것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국민들의 어려움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자행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자세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는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되어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자유와 정의를 복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로서 저 또한 우리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장애인계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각종 직능단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간담회, 지지선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정책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밖에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에 대한 보험 지원 방안 간담회, 중증 희귀질환자들의 치료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우 가족들과의 간담회, 난임 부부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방안 간담회,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교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간담회, 생애 주기별 국민 영양복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 등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장애인 단체,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사, 한약 관련 업종 종사자, 그리고 서울 간호사협회, 대구 장애인단체, 경남 장애인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월 15일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로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출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저 또한 지역구를 가진 지역구 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시작하였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새벽 7시에 시작되는 출근 인사와 거리 유세, 또 퇴근 인사로 춥고 고된 일정이었지만 정권 교체에 호응해 주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손을 흔들어 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오히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대구, 부산, 경남 등 전국 각지를 방문할 때마다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시고자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의 장애인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하의 날씨에 새벽 재래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다듬으시는 어머님들의 굽은 등허리와 젖은 장갑을 어루만지면서 우리네 어머니들의 고단했던 삶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함을 새삼 각인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가 핵심입니다. 국민적 기대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잘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정책이 없이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제는 물론 외교, 국방,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무능 정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정책 실패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국민 탓, 야당 탓하기에 바쁜 부패, 무능 정권을 국민 여러분께서 3월 9일 소중한 한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주권자로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위임한 권력은 당연히 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정한 법을 수도 없이 위반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현혹하여 표를 얻기 위해 그때그때 말 바꾸기에 능한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오죽하면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제발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마디 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인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를 하던 시절 지역의 장애인 단체장에게 부탁해 장애인 무료 법률 상담을 한 것으로 허위 경력 증명을 받아갔다는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해준 장애인 단체장이 양심선언을 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행동이 약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난받아 마땅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대통령 자격은 물론 변호사 자격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쌍스러운 욕설과 막말, 갑질과 공금 횡령 의혹에 이르기까지 연일 터져나오는 이 모든 의혹들이 이재명 후보의 인격과 품성이 어떤지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을 믿고 국민들의 소중한 권력을 위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송영길 당대표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골을 빼먹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약속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이런 방구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삼선구청장을 지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고 5년의 정권을 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최근 선거의 판세가 불리해지자 정치개혁을 한답시고 군소정당을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의당을 꼬셔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우리 야당은 이런 식으로 선거법이 만들어지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맞섰으나 민주당은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군소정당에 많은 비례의석이 갈 것이다 라는 말로 정의당을 회유하여 밀어붙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도 당초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비례정당을 만들므로써 정의당은 정치적 배신을 혹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상정은 안 된다,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 가는 순간 똥물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야만적 행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시의 민주당의 배신을 다시 경험하시겠습니까? 이미 대통령 후보도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절대 두 번 다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운명을 그래도 한번 맡겨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서 이런 부패와 불법적 행위를 법과 원칙대로 심판하고 국민들을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해온 그런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까지 시켜가면서 자신들의 정적을 수사할 때는 우리 총장 하면서 챙기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핍박을 하고 쫓아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적당히 권력과 타협했으면 고관대작을 영위하면서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한다는 원칙으로 권력에 홀로 맞선 것입니다. 그런 충직하고 강직한 성품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폭로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한다는 짓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결혼 전에 했던 일에 대해 검증도 안 된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이 되었고 원칙대로 살아왔다는 입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정권 교체가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을 기초로 한 기틀을 바로잡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세워주신 우리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오는 3월 9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는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